바람이 멈추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북쪽의 끝, 모든 방향이 사라지고 나침반이 의미를 잃는 그곳에서 고대인들은 태양이 지지 않는 땅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히페르보레이아라 불렀습니다. 북풍 너머의 땅, 질병도 전쟁도 노화도 없는, 신들조차 동경했다는 황금의 세계. 이 이야기는 신화로 기록되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얼음 아래 묻힌 인류가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 오늘 밤 우리는 발견이 아니라 회상을 위해 떠납니다. 지도 위에서 사라진 대륙을, 역사가 잊은 문명을, 그리고 북극광 아래 잠든 이들의 목소리를 찾아서 히페르보레이아. 이 단어를 천천히 입안에서 굴려보세요. 히페르, 너머, 보레아스, 북풍의 신, 북풍 너머의 땅. 그리스인들은 이 이름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처음 상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서판에도, 이집트의 벽화에도, 페르시아의 노래에도 북쪽에는 특별한 땅이 있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태양이 6달 동안 지지 않는 곳, 밤과 낮의 경계가 사라지는 땅. 거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한 해가 하루처럼, 하루가 한 해처럼 느껴지는 곳. 고대인들은 이것을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히페르보레이아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질이었고 언젠가 누군가 도달할 수 있는 실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북쪽이었을까요? 남쪽에도 동쪽에도 서쪽에도 미지의 땅은 있었을 텐데 왜 유독 북쪽만이 낙원으로 기억되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별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모든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점. 고대인들은 그곳이 세계의 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신들이 머무는 곳. 그래서 북쪽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성스러움의 방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곳을 향해 회전하고 모든 것이 그곳에서 시작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히페르보레이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단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는 그곳을 언급했지만 그의 원문은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후대의 학자들이 인용한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그가 북쪽 끝에 축복받은 민족이 산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히페르보레이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히페르보레이아는 미확인된 땅,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이었습니다. 시인 핀다로스는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히페르보레이아를 천상의 낙원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1000년을 살며 축제와 음악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질병이 없고 늙음이 없고 전쟁이 없는 땅. 그들은 재물을 바치지 않아도 신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신성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핀다로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히페르보레이아로 가는 길은 배로도 걸어서도 찾을 수 없다고. 오직 신들만이 그 길을 안다고. 이 문장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곳, 기억되지만 경험할 수 없는 시간. 특히 흥미로운 것은 아폴론과 히페르보레이아의 연결입니다. 태양과 예언의 신 아폴로는 매년 겨울이 되면 델포이를 떠나 히페르보레이아로 간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고향에서 쉬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그리스로 돌아왔습니다. 이 신화에는 놀라운 천문학적 정확성이 숨어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실제로 태양이 겨울 동안 사라지고 여름 동안 계속 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직접 관찰한 적이 없었지만 북쪽에서 온 상인이나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현상을 신화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아폴론이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태양이 북쪽에서 더 오래 머문다는 사실의 시적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폴론의 귀환은 19년 주기로 특별히 기념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19년은 태음력과 태양력이 다시 일치하는 메톤, 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주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신성한 리듬으로 여겼습니다. 아폴론이 19년마다 특별한 방식으로 히페르보레이아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하늘의 질서가 회복되는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완성되고 우주가 다시 조화를 이루는 순간, 신화는 이렇게 천문학이었고 천문학은 이렇게 신화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상상한 북쪽 세계에는 거대한 산맥이 있었습니다. 리페아 산맥.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눈이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맥 너머 북풍이 닿지 않는 곳에 히페르보레이아가 있었습니다. 이 지리적 상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고대인들은 극한의 추위 너머에 따뜻한 땅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혼돈의 중심에 고요가 있듯이 얼음의 세계 너머에 생명의 땅이 있다고 상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균형의 체계로 이해했고 극단은 언제나 그 반대를 품는다고 믿었습니다. 히페르보레이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동굴에 살았고 과일만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땅이 스스로 먹을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고 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정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죽음은 삶에 지쳤을 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늙고 만족한 사람은 꽃으로 장식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고대인들이 품었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 그리고 죽음조차 아름다운 선택이 되는 삶. 하지만 그리스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히페르보레이아는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영웅 페르스스만이 그곳에 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괴물 메두사를 죽이기 위해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세계의 끝까지 날아갔을 때 그는 히페르보레이아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머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인간의 시간이 아닌 신들의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것들은 동경할 수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고. 어떤 기억들은 회상할 수 있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밤이 깊어갑니다. 북쪽 하늘에서는 별들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올려다보았던 그 별들처럼 그들은 북극성을 바라보며 히페르보레이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지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곳을, 보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고 느꼈던 그 땅을,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를 넘어 로마로, 로마를 넘어 중세로 천천히 변형되며 전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노래가 세대를 거쳐 전해지듯이 멜로디는 조금씩 바뀌지만 본질은 남아있는 그런 방식으로 로마 제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스의 신화는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히페르보레이아는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그의 방대한 저서 자연사에서 북쪽 땅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인들보다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히페르보레이아를 시적 환상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지리로 다루었습니다.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북쪽 끝에는 6달 동안 밤이 없는 지역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는 스키타이 너머, 리페아 산맥 너머에 그런
땅이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도 직접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상인들의 소문을, 다른 학자들의 기록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북쪽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로마인들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북쪽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브리타니아까지, 게르마니아의 숲까지는 도달했지만 그 너머는 여전히 미지였습니다. 극지방은 로마의 군단이 행진할 수 없는 곳이었고 로마의 법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페르보레이아는 로마 제국에게도 여전히 신화로 남았습니다. 정복되지 않은 마지막 땅, 제국의 끝 너머 있는 자유의 공간. 어쩌면 로마인들은 그것을 정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국에는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복할 수 없는 지평선이 있어야 제국의 야망도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히페르보레이아는 또 다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교도의 낙원은 기독교의 세계관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히페르보레이아를 에덴 동산과 연결시켰습니다. 북쪽 끝에 있는 잃어버린 낙원, 아담과 이브가 추방당한 그곳, 천사들이 지키는 불꽃 검 너머의 땅.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히페르보레이아를 악마의 속임수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낙원은 하늘에만 있을 수 있고 지상의 어떤 곳도 완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신화는 신학이 되었고 지리학은 영적 알레고리가 되었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에서 필경사들은 고대의 문헌을 베꼈으며 히페르보레이아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을, 플리니우스의 자연사를,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번역은 언제나 해석입니다. 중세 학자들은 고대의 텍스트를 읽으며 자신들의 시대를 투영했습니다. 히페르보레이아는 점점 더 기독교적 지리학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어떤 지도에는 북쪽 끝에 낙원이 표시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에는 지옥의 입구가 그려졌습니다. 북쪽은 양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신성과 저주가 공존하는 구원과 파멸이 이웃한 땅. 13세기에는 놀라운 문헌이 등장했습니다. 인벤티오 포르투나타, 행운의 섬들의 발견. 이 책은 한 수도사가 북극을 여행하고 돌아와 쓴 기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기 나침반을 따라 북쪽 끝까지 항해했고 거기서 4개의 거대한 강이 바다로 흐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 중심에는 검은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자기산, 모든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 세계의 중심. 이 이야기는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왕들과 항해사들이 이 문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곧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요약본들, 인용구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인벤티오 포르투나타는 실제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상상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했은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16세기 위대한 지도 제작자 제라르두스 메르카토르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평면에 투영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했고 그의 지도는 항해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카토르가 만든 가장 신비로운 지도는 그의 북극 지도였습니다. 1559년 그는 북극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거기에는 4개의 거대한 섬이 있었고 그 섬들 사이로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는 루페스리그라가 있었습니다. 검은 바위, 자기산. 메르카토르는 이 지도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는 인벤티오 포르투나타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라진 문헌을 그가 직접 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요약을 본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믿었고 그의 권위는 그 지도에 진실성을 부여했습니다. 메르카토르의 북극 지도를 보면 거의 만다라처럼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4개의 섬, 4개의 강, 중앙의 점. 이것은 과학적 관찰보다는 우주론적 상상에 가까웠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의 학자들은 세계가 완벽한 기하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은 수학자였고 우주는 그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래서 북극도 이 질서에 따라 구성되어야 했습니다. 4개의 방향, 4개의 원소, 4개의 계절. 모든 것이 넷으로 나뉘는 세계. 메르카토르의 지도는 이 믿음의 시각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북극을 탐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극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상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다음 세기 동안 많은 탐험가들이 그의 지도를 믿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루페스 니그라, 자기산. 이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고대부터 사람들은 자석의 신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철을 끌어당기는 돌, 보이지 않는 힘. 중국인들은 이것을 이용해 나침반을 만들었고 그 기술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세 유럽의 항해사들이 나침반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킨다는 것을. 하지만 왜 북쪽일까요? 무엇이 바늘을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걸까요?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북쪽 어딘가에 거대한 자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만큼 큰 자석. 세계 전체의 나침반을 지배하는 자기력의 원천. 그래서 자기산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과학적 가설이자 신화적 상상. 흥미롭게도 자기산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기록에서 그것은 속이 비어 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산 안에는 소용돌이치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는 지구 내부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속이 빈 지구 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의 일부 학자들은 지구가 단단한 공이 아니라 속이 빈 구체이며 북극과 남극에는 그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내부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곳에는 자체 태양과 문명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상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진지한 과학적 이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내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지는 언제나 상상으로 채워집니다. 연금술사들은 자기산을 영적 변화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위대한 영국의 신비주의자 존 디는 자기산이 물질과 영혼의 경계라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땅의 원소가 하늘의 원소로 변환된다고 했습니다. 납이 금으로 변하듯이 인간의 영혼도 그곳에서 정화될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디는 천사들과 대화했다고 주장했고 그 천사들이 북극의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신비로운 기호들과 지도가 가득했습니다. 북극을 향한 영적 항해의 기록. 우리는 지금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과학과 신비주의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곧 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고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곧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극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정된 산이 아니라 움직이는 점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 내부의 액체 금속 흐름에 의해 생성되며 이 흐름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북극은 천천히 이동합니다. 19세기 탐험가들이 자기극을 처음 측정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것은 지리적 북극과 다른 곳에 있었고 게다가 해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내려온 자기산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이를 가져왔습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움직이고 변한다는 것을, 북극은 고정된 점이 아니라 춤추는 힘이라는 것을. 메르카토르의 지도로 돌아가 봅시다. 그의 지도에서 자기산 주위로 4개의 강이 흐릅니다. 이 강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4개의 강이라는 이미지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송강, 기홍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강들은 낙원을 4방향으로 나누며 3개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메르카토르는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4개의 강은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신성한 구조였습니다. 북극에 4개의 강이 있다는 것은 북극이 세계의 원형적 중심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에덴의 메아리, 타락 이전의 기억. 하지만 4개의 강은 기독교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도 비슷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세계수, 위그드라실 밑에는 샘이 있고 그 샘에서 여러 강이 흘러나옵니다. 샤머니즘 전통에서도 세계는 4방향으로 나뉩니다. 동서남북 각 방향에는 수호자가 있고 색깔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중심에는 3개의 축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가 연결됩니다. 이 구조는 문화마다 다르게 표현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세계는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믿음. 4개의 강은 이 우주론의 상징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과학도 북극 주변에 4가지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강이 아니라 해류입니다. 대서양에서 북극해로 흘러드는 따뜻한 물, 그리고 북극해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차가운 물. 이 해류들은 복잡한 패턴을 이루며 북극 주변을 순환합니다. 대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지 제트기류는 북극을 중심으로 돌며 계절에 따라 변화합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직접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턴을 느꼈습니다. 바람의 방향, 새들의 이동, 계절의 리듬.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4개의 강으로 표현했습니다. 신화가 과학을 예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화와 과학은 같은 현실을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의 지도 제작자들에게 4개의 강은 또한 완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사각형은 완벽한 도형이었습니다. 4 모퉁이, 4 변, 4 각도. 지상의 질서를 나타내는 형태. 반면 원은 하늘의 형태였습니다. 완벽하지만 시작도 끝도 없는. 메르카토르의 북극 지도에서 사각형과 원이 만납니다. 4개의 섬은 사각형을 이루고 그 주위를 바다가 원을 그리며 흐릅니다. 땅과 하늘, 인간과 신, 시간과 영원이 만나는 곳. 이것이 북극이었습니다.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상징의 무대. 인간의 모든 갈망이 투영되는 하얀 캔버스. 천천히, 매우 천천히 탐험가들이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메르카토르의 지도를 들고 4개의 섬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얼음이었습니다. 끝없는 얼음, 그리고 어둠, 그리고 침묵. 4개의 섬은 없었습니다. 자기산도 없었습니다. 북극은 지도가 약속한 구조화된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얼음,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백야. 많은 탐험가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음에 갇혀 죽거나 선원들과 함께 얼어붙은 배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북극은 신화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북극은 오직 현실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냉혹하고 무관심하고 아름다운 현실을. 하지만 신화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탐험가들이 4개의 섬을 찾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얼음 아래 묻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얼음이 녹으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북극이 항상 얼음으로 덮여 있었을까요? 혹시 먼 옛날에는 북극이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얼음이 없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히페르보레이아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먼 과거의 기억이었을까요? 밤은 더 깊어지고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천 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을,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 문명이 시작되기 훨씬 전, 지구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시대로, 어세 약 5천만 년 전,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온실 효과가 극대화된 시기였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의 수배였고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극지방에는 얼음이 없었습니다. 남극에도 북극에도. 북극해는 얼어붙은 바다가 아니라 따뜻한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북극 주변의 땅에는 숲이 자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의 스발바르 제도. 현재는 얼음과 툰드라로 덮인 황량한 섬들. 하지만 어세 시대에는 그곳에 야자수가 자랐습니다. 거대한 양치 식물이 우거적부고 악어가 강에서 헤엄쳤습니다. 과학자들은 스발바르의 암석층에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열대 식물의 화석, 규조류, 꽃가루, 나무잎. 이것들은 모두 따뜻한 기후의 증거입니다. 그린란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빙상으로 덮여 있는 그 땅에서 과학자들은 3천만 년 전에 숲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소나무, 자작나무, 심지어 열대나무들의 흔적. 북극이 녹색이었던 시대.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고기후학자들은 퇴적물의 층을 연구하고 산소 동위원소를 분석하고 고대 꽃가루를 조사하며 과거의 기후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랍습니다. 북극은 수천만 년 동안 얼음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영원한 얼음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보면 현재의 빙하기는 매우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지구의 평상시 상태는 따뜻한 극지방입니다. 얼음은 예외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어세 시대의 북극에 인간은 없었습니다. 포유류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풍요로웠습니다. 바다에는 고래의 조상들이 헤엄쳤고 육지에는 초기 영장류들이 나무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북극광은 이미 존재했을 것입니다. 자기장은 그때도 있었으니까요. 밤하늘에 춤추는 초록빛 커튼.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 있는 눈은 아직 없었습니다. 북극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관찰자 없는 아름다움은 여전히 아름다운가? 기억하는 자 없는 낙원은 여전히 낙원인가? 왜 북극이 따뜻했을까요? 그것은 여러 요인의 결합이었습니다. 첫째, 대륙의 배치. 어세 시대에는 대륙들이 지금과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해류의 패턴이 달랐고 따뜻한 물이 더 쉽게 극지방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둘째, 온실가스. 화산 활동이 활발했고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의 호흡이었습니다. 셋째, 식물의 역할. 숲은 탄소를 흡수했지만 동시에 땅의 색을 바꿔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북극을 녹색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구는 식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이 이동하며 해류가 바뀌었습니다. 남극이 남쪽 끝으로 이동하며 고립되었고 그 주위로 차가운 해류가 형성되었습니다. 남극은 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북극도 따라갔습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암석에 흡수되고 바다에 녹으며 점차 감소했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내려갔습니다. 야자수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침엽수가 차지했습니다. 침엽수마저 사라지고 툰드라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400만 년 전 북극에 영구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이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서서히 진행.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살았던 생명들에게는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세대마다 조금씩 추워지는 세계. 숲이 북쪽으로 후퇴하고 바다가 얼기 시작하고 겨울이 길어지는 땅. 적응할 수 없는 종들은 멸종했습니다. 적응할 수 있는 종들은 변했습니다. 털이 두꺼워지고 몸집이 커지고 습성이 바뀌었습니다. 북극곰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육지의 곰에서 진화한 얼음의 사냥꾼, 술록, 사향소, 북극여우. 이들은 모두 추위에 적응한 생존자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 없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는 것은 약 30만 년 전입니다. 그때 북극은 이미 얼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북극은 언제나 얼음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녹색 북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모든 문명은 빙하기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대인들은 북쪽에 따뜻한 낙원이 있다고 상상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어세의 기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히페르보레이아는 어세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최근에, 하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시간의 기억입니다. 빙하기 안에서도 기후는 변동했습니다. 따뜻한 시기와 추운 시기가 교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 중 일부는 인간이 경험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약 11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구는 점점 추워졌고 빙하는 확장했습니다. 유럽의 절반이 얼음으로 덮였습니다. 북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의 수면은 지금보다 120m나 낮았습니다. 많은 땅이 드러났습니다. 베링 해협은 육지였습니다. 영국과 유럽 대륙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섬들은 아시아 대륙의 일부였습니다.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15천 년 전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빙하기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고 다시 따뜻해지는 불규칙한 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 중 가장 극적인 것이 영거 드리아스 사건이었습니다. 약 실전 1900년 전, 갑자기, 정말 갑자기 지구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온난화가 진행되던 중에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기온이 급락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평균 기온이 몇 도나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빙하가 다시 전진했습니다. 숲이 죽었습니다. 동물들이 대량으로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도 고통받았습니다. 이 추위는 약 12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7700년 전 다시 한번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영거 드리아스가 끝났고 현재의 간빙기인 홀로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영거 드리아스를 일으켰을까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완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이론은 빙하 호수의 붕괴입니다. 북아메리카의 거대한 빙하가 녹으며 그 위에 거대한 담수 호수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얼음댐이 붕괴하며 이 엄청난 양의 담수가 대서양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담수는 해류를 교란시켰습니다. 멕시코 만류가 약해지거나 멈췄고 유럽으로 가는 따뜻한 물의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방구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다른 이론들도 있습니다.
해성 충돌, 화산 폭발, 태양 활동의 변화, 어쩌면 여러 요인의 복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영거 드리아스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들은 따뜻해지는 세계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빙하가 후퇴하고 숲이 확장하고 사냥감이 풍부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추위가 돌아왔습니다. 여름이 짧아지고 겨울이 길어졌습니다. 식물이 사라지고 동물이 이동했습니다. 강이 다시 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신들의 분노, 세계의 종말, 황금시대의 끝, 낙원에서의 추방, 많은 신화에는 갑작스러운 재앙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대홍수, 긴 어둠, 하늘에서 떨어진 불, 이것들이 모두 영거 드리아스의 기억일까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서는 매머드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놀랍게도 일부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윗속에는 소화되지 않은 식물이 남아 있습니다. 온대, 기후의 풀과 꽃들. 이것은 그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이를 먹다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건이 거대한 동물을 순식간에 동결시킬 수 있었을까요? 영거 드리아스가 그 답일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하강, 혹은 해성 충돌설이 주장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머드의 얼어붙은 눈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뀔 수 있다고. 갑자기 돌이킬 수 없이. 많은 신화에서 북쪽은 추방의 땅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북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얼음과 어둠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쪽은 기억의 땅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황금시대의 기억, 모든 것이 완벽했던 시간의 기억.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북쪽은 살만한 곳이었다고. 빙하기의 따뜻한 시기에 혹은 빙하기가 끝나가던 시기에 북쪽도 생명으로 가득했다고. 하지만 영거 드리아스가 왔고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북쪽에 남겨둔 고향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을. 이것이 히페르보레이아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북쪽 고향의 기억,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우리는 영거 드리아스 시대의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구전으로만 전해졌고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구전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의 일부 신화는 10,000년 이상 전승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다 수면이 낮았던 시절의 기억, 해안선이 지금과 달랐던 시절의 기억이 신화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10,000년을 기억할 수 있다면 다른 문화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거 드리아스의 기억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변형되고 신화화되었지만 본질은 남아있는. 영거 드리아스가 끝난 후 세계는 빠르게 따뜻해졌습니다. 빙하는 녹았고 해수면은 상승했습니다. 새로운 땅이 생겼고 옛 땅은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홀로세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문명이 탄생한 시대, 농업이 발명되고 도시가 세워지고 문자가 만들어진 시대. 하지만 홀로세가 시작될 때 인류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수만 년의 역사를 가진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얼음이 덮인 북쪽을.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얼음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고. 잃어버린 무언가가. 황금시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얼음과 함께. 하지만 기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신화가 되었고
신화는 지도가 되었고 지도는 탐험을 낳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히페르보레이아는 바로 그 그리움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끝까지 북쪽에 남았습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쪽을 유배지가 아니라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것을 이루었습니다. 야나강, 시베리아 북동부의 강입니다. 북극해로 흘러드는 차갑고 느린 강. 그 강 유역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약 32,000년 전의 주거지. 이것은 인간이 북극권에서 생활한 가장 오래된 증거 중 하나입니다. 3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의 한가운데, 가장 추운 시기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야나 유적에서 발견된 주거지는 매머드 뼈로 지어졌습니다. 거대한 뼈들이 구조물의 골격을 이루고 그 위를 가죽과 흙으로 덮었습니다. 내부에는 화덕이 있었고 그 주위로 석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머드를 사냥했습니다. 술록도 사냥했습니다.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그들은 바느질할 수 있었습니다. 뼈바늘이 발견되었으니까요.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만들 수 있었고 불을 다룰 수 있었고 추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자가 아니라 거주자였습니다. 북극은 그들에게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남긴 예술품들입니다. 야나 유적에서 매머드 상아로 만든 장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목걸이, 팔찌, 작은 조각상들. 그중 일부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하학적 패턴, 그리고 태양을 연상시키는 원형 디자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2,000년 전의 사람들도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태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북극권에서 태양은 귀한 것이니까요. 겨울에는 몇 달 동안 사라지고 여름에는 계속 떠 있는 태양. 그들은 태양을 숭배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태양을 기억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상에 새긴 원은 그 기억의 증거입니다. 야나 유적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고대 북유라시아인들이었습니다. 현대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공통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 그들의 후손은 동쪽으로 이동해 베링기아를 건너 아메리카로 갔고 서쪽으로 이동해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야나강 사람들은 인류 이주의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그들은 북쪽에 머물며 거기서 적응하고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북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은 시작이었습니다. 북극권에서의 생활은 독특한 도전을 제공했습니다. 극야, 겨울 동안 태양이 뜨지 않는 시기,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어둠. 이것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들에게는 불이 있었습니다. 램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동물의 지방을 태워서 빛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공동체는 어둠 속에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불 주위에서 그들은 세계를 이해하려 했을 것입니다. 왜 태양이 사라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어떻게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들은 천문학자였을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달의 주기를 세고 계절의 리듬을 기억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언제 사냥을 나가야 하는지, 언제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습니다. 구전으로, 의식으로, 예술로. 상에 새긴 태양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식의 기록이었을지도, 달력이었을지도, 기도였을지도. 흥미롭게도 야나 유적의 문양과 유사한 패턴이 유라시아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우크라이나의 후기 구석기 유적에서, 프랑스의 동굴 벽화에서, 시베리아의 암각화에서, 동심원, 나선, 방사형 선들. 이것들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공통의 기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 문양들이 샤머니즘적 경험의 기록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랜스 상태에서 보는 환각의 패턴. 모든 인간의 뇌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다른 학자들은 더 실용적인 설명을 선호합니다. 자연 현상의 관찰, 태양, 물결, 나무의 나이테. 어쩌면 둘 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은 고대인들에게 분리되지 않았으니까요. 베링기아. 지금은 바다 밑에 잠겨있는 땅. 하지만 빙하기 동안에는 육지였습니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넓은 평원. 그곳을 통해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건너도 갔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정확한 시기는 논쟁 중이지만 아마도 15,000년에서 20,000년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왜 건넜을까요? 사냥감을 따라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남아메리카의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단 몇천 년 만에. 이 이동은 북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은 장벽이 아니라 다리였습니다. 문명의 발원지는 아니었지만 문명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건넌 사람들은 북쪽의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견디는 법, 큰 동물을 사냥하는 법, 적은 자원으로 살아가는 법. 이 기술들이 그들을 새로운 대륙의 정복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찰자였습니다. 학습자였습니다. 적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북쪽에서 배운 교훈 덕분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지만 그 움직임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별들은 매일 밤 같은 패턴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매우 천천히,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전축의 회전. 지구는 팽이처럼 돕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똑바로 서 있는 팽이가 아닙니다. 지구의 축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 자체가 천천히 원을 그리며 회전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약 26,000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세차 운동입니다. 이 운동 때문에 북극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폴라리스는 약 2000년 전부터 북극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다른 별이 북극성이었습니다. 투반, 용자리의 별. 그리고 먼 미래에는 또 다른 별이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베가, 검은 고자리의 밝은 별.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챘을까요? 개인의 생애 동안에는 변화가 너무 작아서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쳐 전승된 관찰 기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특히 천문학이 종교와 밀접했던 문명에서는 이집트 사제들은 별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별에 맞춰 정렬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발견했고 예측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세차 운동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세차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늘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움직인다는 것을.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신성한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별자리는 신들의 거처였고 별의 움직임은 신들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하늘이 변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들이 움직인다는 것, 세계의 질서가 바뀐다는 것,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 많은 고대 문명에는 시대 개념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육아, 그리스의 시대 구분, 마야의 긴 주기. 이것들은 모두 세계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황금시대, 은혜시대, 동이시대, 철의시대. 각 시대마다 세계는 조금씩 타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끝나면 파괴와 재생의 순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황금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주기는 천문학적 주기와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세차 운동과 26천 년의 대주기와 일부 학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고대인들이 세차 운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우주적 시간의 척도로 사용했다고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일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분점의 이동. 세차 운동 때문에 춘분이 일어나는 별자리가 천천히 바뀝니다. 약 1천년마다 새로운 별자리로. 지금은 물병자리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물고기 자리 시대였고 더 전에는 양자리 시대였습니다. 고대 점성술은 이 이동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시대마다 세계의 영적 분위기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히페르보레이아와 이것이 무슨 관계일까요? 만약 북극성이 바뀐다면 북쪽의 의미도 바뀝니다. 세계의 축이 다른 별을 가리킨다면 신성한 중심도 이동합니다. 고대인들이 상상한 북쪽 낙원, 히페르보레이아는 특정한 별 아래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투반 아래. 그리고 세차 운동이 진행되며 그 별이 북극에서 멀어지자 히페르보레이아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신들이 떠났다고, 황금 시대가 끝났다고.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시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리듬, 달의 리듬, 해의 리듬, 그리고 더 긴 리듬들. 세차 운동의 20천년, 빙하기의 10만 년 주기, 대륙 이동의 수억 년. 이 모든 리듬이 겹쳐서 우주의 교향곡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교향곡의 한 음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짧아서 전체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로 조용한 밤에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음악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메르카토르의 지도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중심에 있는 검은 산, 루페스 니그라, 자기산. 우리는 이미 그것이 자석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대한 오래된 갈망. 거의 모든 문화에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계수, 우주의 산, 신성한 기둥. 이것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를 연결하는 축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위그드라실, 인도의 메루산, 그리스의 올림포스산,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배열됩니다. 그것 없이는 세계가 혼돈에 빠집니다. 왜 인간은 중심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방향 감각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저기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고대인들에게 그 기준점은 북극이었습니다. 별들이 도는 중심, 세상이 끝나는 곳이자 시작되는 곳, 그리고 그곳에 산이 있다는 상상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산은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요. 산 꼭대기에서는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있으니까요. 신들이 산에 산다는 것은 많은 문화의 공통된 믿음입니다. 루페스 니그라는 검은색입니다. 왜 검은색일까요? 일부 전통에서 검은색은 원초적 물질을 의미합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모든 가능성을 품은 상태. 연금술에서 니글에도 흑화 단계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죽음과 재생 이전의 용해. 루페스 니그라는 세계가 아직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원초의 산일지도 모릅니다. 창조의 씨앗. 모든 것이 그곳에서 나왔고 모든 것이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전통에서는 자기 산이 속이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산 안에는 동굴이 있고 그 동굴은 지구 내부로 이어집니다. 17세기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는 지구 속이 빈 구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체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자기장의 변동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속이 비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합리적인 가설이었습니다. 속이 빈 지구 이론은 19세기에 다시 유행했습니다. 일부 작가들은 북극과 남극에 거대한 구멍이 있고 그것을 통해 지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문명이 있고 잃어버린 종족들이 산다고.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공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상은 오래된 신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세계로의 입구, 저승으로의 문, 숨겨진 왕국, 샴발라, 아가르타, 이런 이름들이 그 상상의 땅에 붙여졌습니다. 극지 탐험이 진행되며 이런 신화들은 무너졌습니다. 북극점에는 구멍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산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얼음뿐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얼음, 깨지는 얼음, 녹는 얼음. 하지만 신화의 죽음은 새로운 경이를 낳았습니다. 실제 북극은 상상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북극광, 백야, 극야, 얼음 밑의 생명, 이 모든 것이 신화만큼이나 기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자기극은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루페스 니그라는 고정된 산이 아니라 지구 내부의 흐름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모든 방향이 끝나는 곳. 이것이 북극의 또 다른 신비입니다. 북극점에 서면 어느 방향을 보든 남쪽입니다. 동쪽도 서쪽도 없습니다. 나침반은 의미를 잃습니다. 당신은 세계의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혹은 중심에, 관점의 문제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신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방향이 사라지는 곳, 공간의 규칙이 무너지는 곳, 거기서는 다른 법칙이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를지도, 현실이 유연해질지도. 이것이 북극이 신화의 무대가 된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것은 경계였습니다. 알려진 세계와 알려지지 않은 세계 사이에 고요한 중심, 폭풍의 눈. 모든 것이 돌지만 중심은 고요합니다. 이것은 명상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 생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고요한 지점을. 루페스 디그라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영적 은유였을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중심,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고 모든 것이 거기로 돌아오는. 연금술사들이 그것을 추구한 이유입니다. 외부의 금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를,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정화를. 루페스 니그라는 그 여정의 목적지였습니다. 검은 산, 원초의 물질, 모든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곳,
천천히 호흡하세요. 깊이. 우리는 이제 이야기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메르카토르의 지도에 그려진 4개의 강. 우리는 이미 그것의 상징적 의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4개의 강은 중심에서 흘러나옵니다. 자기산에서. 그리고 그것들은 4방향으로 퍼져나가며 세계를 나눕니다. 이 이미지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가장 명확합니다.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나와 4개의 강으로 나뉘어 온 땅을 적신다고 합니다. 이 4강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강은 축복입니다.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4개라는 숫자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넷은 완전함의 수입니다. 사방, 사계절, 사원소, 땅, 물, 불, 공기. 인간의 인식은 세계를 넷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의식에서 4방향의 수호자가 호출됩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 남쪽은 성장, 서쪽은 수학, 북쪽은 지혜. 각 방향은 색깔과 동물과 계절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대칭을 좋아합니다. 질서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넷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메르카토르의 4강은 실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주론적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북극 주변에는 실제로 큰 강들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강들, 오브강, 예니세이강, 레나강. 이들은 모두 북극해로 흘러듭니다. 엄청난 양의 담수를 운반하며. 북아메리카에도 마켄지강이 있습니다. 이 강들은 북극해의 염도를 낮춥니다. 담수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4개는 아니지만 여러 개의 큰 강이 북극을 향해 흐릅니다. 고대인들이 이것을 알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턴을 느꼈습니다. 중심으로 향하는 흐름을. 샤머니즘 전통에서 강은 영혼의 여행로입니다. 강을 따라 샤먼은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상류는 천상의 세계로, 하류는 지하 세계로. 강은 경계이자 통로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사이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4개의 강은 4개의 통로입니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혹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현대 과학도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북극은 고립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기후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극에서의 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극 얼음이 녹으면 알베도 효과가 감소합니다. 더 많은 태양열이 흡수됩니다. 기온이 더 상승합니다. 제트 기류가 약해지며 기상 패턴이 변합니다. 폭염, 한파, 홍수, 가뭄. 북극은 세계 기후의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4개의 강은 은유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은유였습니다. 북극에서 흐름이 나옵니다. 대기의 흐름, 해류의 흐름, 그리고 그것은 세계를 적십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변화시킵니다. 순환. 이것이 4개 강이 또 다른 의미입니다. 강은 흐릅니다. 바다로. 바다에서 물은 증발합니다.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이동합니다. 비가 됩니다. 비는 땅에 떨어집니다. 땅을 새우며들어 다시 강이 됩니다. 물의 순환. 끝없는 순환. 죽음은 없습니다. 오직 변화만 있을 뿐. 고대인들은 이 순환을 신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주의 법칙, 만물의 리듬,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삶과 죽음 모두 순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의 중심에 불변의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산, 세계수, 신들의 거처. 이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변화 속의 영원, 움직임 속의 고요. 천천히 가라앉으세요. 깊은 물속으로. 이야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는 먼 길을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를 거쳐 중세와 르네상스를 지나 빙하기와 어색까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며 우리는 히페르보레이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히페르보레이아는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페르보레이아는 지도 위에 없습니다. 탐험가들이 북극을 샅샅이 뒤졌지만 4개의 섬도 자기산도 낙원도 찾지 못했습니다. 북극은 얼음과 물과 차가운 공기뿐입니다. 생명은 있지만 풍요로운 생명은 아닙니다. 적응한 생명, 견디는 생명, 아름답지만 가혹한 생명. 히페르보레이아는 거기 없습니다. 하지만 히페르보레이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신화 속에, 꿈 속에, 기억 속에. 어쩌면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과거의 시간, 모든 것이 가능했던 시간, 세계가 젊었고 인간이 신들과 가까웠던 시간, 황금시대의 기억, 잃어버렸지만 잊을 수 없는, 돌아갈 수 없지만 그리워하는. 모든 문화에는 황금시대 신화가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시간, 에덴 동산, 사투르누스의 시대, 트레타 유가.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했다. 그 다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추방당했다. 이제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살며 완벽했던 시절을 기억한다. 이것은 역사일까요? 아니면 심리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인류는 실제로 격동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빙하기, 기후변화, 대재앙.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은 개인적 황금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순수했던 시간, 책임과 슬픔을 알기 전, 그리고 우리는 어른이 되며 그것을 잃습니다. 문화적 기억과 개인적 기억이 겹치며 황금 시대의 신화가 탄생합니다. 히페르보레이아는 그 신화의 지리적 버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장소를 부여한 것입니다. 왜 북쪽이었을까요? 아마도 북쪽이 가장 멀고 가장 신비로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본 사람이 없는 곳, 확인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상상이 자유로웠습니다. 북쪽은 백지였습니다. 그 위에 인간은 자신의 갈망을 투영했습니다. 완벽한 땅, 영원한 봄, 불멸의 사람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 하지만 인간은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신화로.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DNA입니다.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지혜, 경고, 희망. 히페르보레이아 신화는 여러 층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빙하기의 기억, 기후 변화의 기억, 이주의 기억, 별의 변화에 대한 기억.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되었습니다. 북쪽의 잃어버린 낙원.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적 진실입니다. 감정적 진실입니다. 얼음 아래 잠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북극 얼음이 녹으며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유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얼음에 보존되었던 것들, 도구, 뼈, 주거지의 흔적. 이것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고. 추위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살았고, 사랑했고, 창조했다고.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흔적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북극광을 바라보는 것은 시간 여행입니다. 고대인들도 같은 빛을 보았습니다. 같은 초록색 커튼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신들의 춤, 조상들의 영혼, 세계의 경계가 얇아지는 순간, 지금 우리는 그것이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경의를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우리는 태양에서 온 입자들이 대기와 충돌하며 빛을 낸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주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극광을 보며 우리는 숨을 멈춥니다. 경외합니다. 과학과 신화는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세계는 신비롭다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과학과 신화가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북극 연구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할 때, 얼음 아래의 생명, 심해의 열수 분출구 주위에서 번성하는 생태계, 빛도 없고 온도도 극한이지만 생명은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발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화적 확인입니다. 생명은 끈질기다. 생명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피어난다. 희망의 메시지. 히페르보레이아를 찾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것은 지리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가능성에 열려있는 상태, 경의를 느낄 수 있는 상태,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 히페르보레이아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북쪽을 향한 끝없는 여정.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는. 밤은 가장 깊습니다. 별들은 가장 밝습니다. 북쪽 어딘가에서 북극광이 춤추고 있을 것입니다. 얼음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술록이 툰드라를 가로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금, 경의, 연결됨. 우리는 수천 년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은 없습니다. 아니, 대답은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각 문화는 자기만의 대답을 만들었습니다. 각 개인도 자기만의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히페르보레이아는 그 탐색의 상징입니다.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인간의 영원한 노력.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을, 서로를, 세계의 아름다움을. 이제 천천히 우리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먼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고 공간을 가로질렀고 신화와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우리는 히페르보레이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상상력, 회복력,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끝없는 노력. 이것이 진정한 히페르보레이아입니다. 인간 정신의 불굴함,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능력.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든 편안한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곳에, 안전한 곳에. 호흡이 느려지고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여행한 이야기들이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꿈속에서 혹은 깨어있는 순간에 당신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기를. 세계는 신비로 가득하다고.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기억은 형태를 바꾸지만 본질은 남는다고. 히페르보레이아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북풍 너머에. 지도에는 없지만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북쪽을 향할 때,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할 때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되기를, 찾아지기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히페르보레이아는 시간 밖에 있습니다. 영원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북풍 너머에, 얼음 아래에, 별들 사이에. 북극의 얼음은 기록 보관소입니다. 완벽한 냉동고,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그것은 생명을 보존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시추기로 얼음을 뚫을 때 그들은 시간의 층을 통과합니다. 각 층은 과거의 한 순간입니다. 그 속에는 공기 방울이 갇혀 있습니다. 고대의 대기, 화산재 입자가 있습니다. 먼 분화의 기억, 꽃가루 알갱이가 있습니다. 사라진 숲의 메시지, 그리고 때로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고생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매머드의 사체, 털로 덮인 콧불소, 동굴 사자. 이들은 단순한 뼈가 아닙니다. 조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털, 피부, 때로는 근육까지. 어떤 매머드의 윗속에서는 마지막 식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들꽃, 풀, 관목의 잎. 이것은 그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화할 시간도 없이. 그들이 먹던 식물들은 지금 그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자랐습니다. 매머드가 그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풍부하게. 매머드, 이 거대한 존재를 상상해 보세요. 어깨 높이가 4미터가 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길게 휘어진 상아, 두꺼운 갈색 털. 그들은 빙하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음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원의 동물이었습니다. 매머드 스텝, 빙하기 동안 북방우에 펼쳐진 광활한 초원. 거기에는 풀이 자랐습니다. 마른 풀, 강인한 풀, 하지만 영양가 있는 풀. 매머드는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무리지어 이동했습니다. 계절을 따라서, 새로운 풀을 찾아서. 그들의 이동 경로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매머드와 함께 다른 동물들도 살았습니다. 술록, 들소, 사양소, 야생마, 포식자들도 있었습니다. 동굴사자, 검치오, 큰 회색 늑대. 이것은 생태계였습니다. 복잡하고 균형 잡히고 생명으로 가득 찬. 북극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많은 수분을 가두고 있어서. 땅은 건조했지만 초원이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길고 추웠지만 여름은 짧고 폭발적이었습니다. 24시간 햇빛. 식물은 빠르게 자랐고 동물들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인간도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나강 유적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증거가 있습니다. 매머드 뼈에 새겨진 표시, 사냥의 흔적, 도구가 발견된 장소. 인간은 이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집단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은 매머드를 절벽으로 몰았습니다. 혹은 진흙탕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돌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한 마리의 매머드는 부족 전체를 몇 주 동안 먹일 수 있었습니다. 고기, 지방, 가죽, 뼈, 상가. 모든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낭비는 없었습니다. 존중이 있었습니다. 많은 원주민 문화에서 사냥은 단순한 살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동물의 영혼과의 계약. 사냥꾼은 동물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희생에 대해. 그리고 동물은 자신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순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삽니다. 이것은 잔인한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진실입니다. 북극의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사냥하고 사냥당하는, 추위와 배고픔에 취약한, 하지만 동시에 강한, 적응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술록. 이 우아한 동물은 북극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툰드라의 목동입니다. 여름에는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얼음이 녹는 곳으로. 거기서 그들은 새싹과 이끼를 먹습니다. 송아지를 낳습니다.
짧은 여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 그들은 다시 남쪽으로 향합니다. 수천, 때로는 수만 마리가 함께 이동의 강물. 그들의 발굽이 땅을 두드리는 소리는 천둥처럼 들립니다. 그들의 숨소리는 안개가 됩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멈추면 겨울에 갇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순록을 따라갔습니다. 고대에도 지금도 일부 문화는 순록을 가축화했습니다. 사미족, 네네츠족, 추크치족. 그들은 순록과 함께 이동합니다. 순록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고기, 우유, 가죽, 뼈, 힘줄. 순록 없이는 그들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생입니다. 상호 의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깊은 이해가 발전했습니다. 순록의 행동을 읽는 능력, 날씨를 예측하는 능력, 땅의 리듬을 느끼는 능력, 북극여우. 작고 하얀 이 생명체는 생존의 대가입니다. 겨울에 그들의 털은 순백색으로 변합니다. 눈과 하나가 됩니다. 보이지 않게. 그들은 혼자 사냥합니다. 작은 설치류, 새, 알, 심지어 썩은 고기도 먹습니다. 그들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먹이가 풍부할 때 그들은 숨깁니다. 영구 동토층의 구멍에, 자연 냉장고, 겨울을 위해서 그들은 계획합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본능입니다. 작은 뇌 속에 복잡한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생존의 지혜. 새들도 북극을 찾습니다. 여름에 북극제비 갈매기는 세계에서 가장 긴 이동을 합니다. 남극에서 북극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매년. 그들은 양쪽 극지의 여름을 모두 경험합니다. 영원한 햇빛 속에서 삽니다. 그들이 북극에 오는 이유는 번식입니다. 툰드레는 포식자가 적습니다. 먹이는 풍부합니다. 곤충, 물고기. 그들은 둥지를 틉니다. 땅에, 돌 사이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릅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면 그들은 떠납니다. 4만 킬로미터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갈까요?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DNA가 알고 있습니다. 수천 세대의 기억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얼음 속에서 과학자들은 더 작은 생명도 발견했습니다. 곤충, 빙하기 시대의 딱정벌레, 나방, 파리. 그들의 몸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날개의 무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존재들도 북극에서 살았습니다. 그들도 추위에 적응했습니다. 부동액 같은 물질을 몸속에 만들어서 그들은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생명은 놀랍도록 끈질깁니다. 가장 극한의 조건에서도 그것은 방법을 찾습니다. 식물 화석도 있습니다. 얼음 속에 갇힌 꽃가루, 씨앗, 이끼 조각. 이것들을 분석하면 과거의 식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 언제 어디서 자랐는지,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놀라운 것은 일부 식물 DNA가 여전히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만 년 동안 얼어 있었는데도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 DNA를 사용해 식물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빙하기의 꽃이 현대의 실험실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시간의 역류.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깨어날 기회를 기다리며. 고대 신화에는 북쪽에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짐승들, 신성한 동물들. 그들은 성스러운 땅을 지킵니다. 침입자를 막습니다. 이것은 은유였을까요? 아니면 기억이었을까요? 어쩌면 매머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충분히 거대했고 충분히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쩌면 동굴곰이었을지도. 그들은 엄청나게 컸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동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위엄. 그래서 그들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눈과 얼음이 만드는 풍경은 장대합니다. 빙하가 천천히 움직이며 산을 깎습니다. 계곡을 파냅니다. 우자 모양의 계곡, 피요르드, 빙토해석. 이것들은 모두 얼음의 작품입니다. 얼음은 조각가입니다. 인내심 있는 예술가. 수천 년에 걸쳐 그것은 풍경을 다시 그립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그 작품이 드러납니다. 호수, 폭포, 절벽. 아름다움은 파괴에서 태어납니다. 혹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에서. 관점의 문제입니다. 겨울의 북극은 침묵합니다. 깊은 침묵. 소리를 흡수하는 눈.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추위. 시간조차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모든 것이 폭발합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천둥처럼 크게.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폭포가 다시 떨어집니다. 새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의 노래가 공기를 채웁니다. 꽃들이 피어납니다. 단 몇 주 안에. 서둘러. 짧은 여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것은 생명의 폭발입니다. 급하고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연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 수백만 년, 바위에 기록된, 얼음에 보존된.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만합니다. 과거의 목소리들로, 사라진 생명들의 메아리로. 당신이 툰드레 홀로 서 있을 때 메머드가 걸었던 그 땅에 당신은 그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기억을. 그들은 사라졌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그들은 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기억합니다.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메머드의 몸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풀이 자랐습니다. 그 풀을 술록이 먹었습니다. 그 술록을 인간이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물질은 재배열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남습니다. 생명의 본질, 존재하려는 의지, 계속되려는 욕구. 이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엔트로피에 대항하는 생명의 투쟁. 그리고 생명은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조용히, 천천히. 얼음 아래의 생명은 우리를 과거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봅니다. 털과 가죽으로 몸을 감싼, 불 주위에 모여 앉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두려움, 같은 희망, 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들도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도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들도 사랑했고, 잃었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DNA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신화를 통해. 신화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화는 다른 종류의 진실입니다. 감정적 진실, 심리적 진실. 모든 신화의 중심에는 인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페르보레이아의 중심에도 경험이 있습니다. 북쪽을 향한 시선, 지평선 너머의 호기심,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이 경험들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히페르보레이아는 그리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켈트족에게는 아발론이 있었습니다. 서쪽 바다 너머에 축복받은 섬. 거기서는 사과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고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영웅들이 쉬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발할라가 있었습니다. 전사들의 천당. 그들은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죽음도 일시적이었습니다. 켈트와 게르만의 북쪽 신화에는 유리산이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미끄러운, 올라갈 수 없는.
하지만 정상에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혹은 공주가, 혹은 지혜가. 중국 신화에는 곤륜산이 있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 거대한 산. 그곳은 신선들이 사는 곳입니다. 불멸의 존재들. 그들은 복숭가를 먹습니다. 천년에 한 번 열리는. 그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곤륜산은 히페르보레이아처럼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연궁이 시도했지만 극소수만 성공했습니다. 인도 신화에는 메루산이 있습니다. 우주의 축. 그 주위로 모든 것이 돕니다. 신들이 그 정상에 앉아 세계를 관찰합니다. 산의 뿌리는 지하 세계까지 뻗어 있고 꼭대기는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화는 같은 구조를 공유합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신성한 장소. 도달하기 어렵지만 존재하는. 거기서는 다른 법칙이 적용됩니다. 시간, 공간, 생명, 죽음. 모든 것이 변형됩니다. 왜 인간은 이런 장소를 상상할까요? 아마도 우리에게는 중심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미의 중심, 목적의 중심. 우리는 떠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하고 싶어 합니다. 어딘가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딘가를 만들어냅니다. 신화로. 태양 숭배도 공통적입니다. 거의 모든 문화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태양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태양은 빛을 줍니다. 따뜻함을 줍니다.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계절을 만듭니다. 태양은 신입니다. 혹은 신의 가장 명백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태양이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라지니까요. 겨울 동안. 극야. 태양 없는 날들. 이것은 죽음 같습니다. 세계의 죽음. 그리고 태양이 돌아올 때 그것은 부활입니다. 생명의 귀환. 모든 북극 문화는 태양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의식, 춤, 노래로. 히페르보레이아는 태양이 지지 않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의 백야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북극권에서 여름 동안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24시간 낮, 영원한 빛.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천국의 징표였을 것입니다. 어둠이 없는 곳, 밤이 없는 곳, 두려움이 숨을 곳이 없는 곳, 태양은 생명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태양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히페르보레이아의 사람들이 1000년을 산다는 이야기는 여름 태양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의 시적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질 때 시간의 인식이 바뀝니다. 신성한 강도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4개의 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강 자체가 신성합니다. 많은 문화에서 강은 생명을 줍니다. 물, 물고기, 운송, 비옥함. 강 유역에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인더스강, 황하. 강은 또한 경계입니다.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에.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자는 스틱스강을 건너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삶과 죽음, 동쪽과 서쪽을 나눕니다. 강은 흐릅니다. 한 방향으로. 시간처럼. 당신은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듯이. 왜냐하면 강도 당신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쪽의 낙원이라는 개념은 샤머니즘과도 연결됩니다. 많은 시베리아 문화에서 샤먼은 영혼의 여행을 떠납니다. 트랜스 상태에서. 그들은 세계수를 올라갑니다. 혹은 강을 따라 항해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종종 북쪽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들을 만납니다. 조상들을, 신들을. 그들은 지식을 얻습니다. 치유의 힘을, 예언을. 북쪽은 물리적 방향이 아니라 영적 방향입니다. 위를 향한, 하늘을 향한, 신성을 향한. 고대인들이 경험한 실제 사건이 신화로 변형되는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기후변화를 예로 들어봅시다. 영거 드리아스 같은 갑작스러운 추위의 귀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기후학이,
없었습니다. 이산화탄소나 해류나 밀란코비치 주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경험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신들이 화났다. 우리가 잘못했다. 세계가 끝나고 있다. 혹은 악한 세력이 태양을 훔쳤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 의식으로, 재물로, 용기로. 신화는 과학적으로 틀렸지만 심리적으로 옳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대처 메커니즘을 주었습니다. 의미를 주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무력함 속에서 행동을, 그리고 때로 신화는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왜곡된 형태로지만 대홍수 신화는 거의 모든 문화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빙하기가 끝나며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120m나. 해안 정착지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지만 지역적으로는 급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빙하, 댐의 붕괴, 쓰나미, 폭풍, 해일. 이런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변형되었습니다. 과장되었습니다. 신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신화가 되었습니다. 기억은 현실보다 오래, 더 깊게 머뭅니다. 사건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감정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세대를 거쳐서. 언어가 바뀌어도, 문화가 변해도 본질은 남습니다. 히페르보레이아는 그런 기억입니다. 구체적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감정의 기억, 경외, 그리움, 희망. 이 감정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히페르보레이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도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북쪽을 바라봅니다. 무언가를 찾으며 무엇을 찾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우리 자신, 혹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혹은 우리가 한때 있었던 것. 기억과 신화가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충분한 답, 계속 나아가기에 충분한